네, 오늘은 주제가 다양한 기술과의 컨버전스, 그래서 IoT와 블록체인에 대한 융합을 얘기할 겁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차근차근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기술과의 컨버전스,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IoT에 대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융합 시대인데 거기서 데이터에 수집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IoT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좀 지나면 EOT로 할 수 있는 Economy of Things, 그러니까 사물 경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갔을 때 사람이 직접 결제하지 않고 머신 투 머신 커머스 M2M에서 관련돼서 뭐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을 때 이 자율주행차 안에 지갑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리 자체가 그래서 DID 할 때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DID 부분에서 그 안에 있는 지금 스마트폰에 주로 이제 그 처리가 되지만 사람 관련된 things라고 하는 사물 같은 거에 확장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IoT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 나누고 블록체인과 IoT가 어떻게 접목될지에 대한 걸 같이 알아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개념 및 등장 배경이에요. 사물 인터넷의 개념은 사물 인터넷 용어 시작입니다. 1999년 MIT 공과대학 오토 아이디 센터 소장인 케빈 예시온이라는 분이 향후 RFID와 기타 센서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사물에 탑재한 사물 인터넷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빈 예시온에서 요부터 Internet of Things and Other Things라고 해서 요 분이 처음 사용했고요. 넓은 의미의 개념에서는 사물 인터넷은 주위의 사물 하나하나가 인터넷에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두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의미의 개념은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된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프로토콜 IP라고 하죠. 저희가 뵀던 TCP/IP, IP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파악하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며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 개념 및 등장 배경이에요.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Connected Device plus Genie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비테이션이라는 게 서비스화가 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지능에 대한 여기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통해서 새로운 가치, 사실 연결만 돼 있다고 가치가 나오는 건 있죠. 그 안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발생됐을 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IoT의 신뢰성이 블록체인이 연결될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사물 인터넷은 이런 Connected Device 플러스 지능, 서비테이션까지 있는 것,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IoT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에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연계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창출이 됩니다. IoT 데이터 생성이 되죠. 센서로부터 데이터 생성이 되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그거 빅데이터로 분석하게 되고 거기서 서비스 연결되죠. 여기서 이제 주로 모바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블록체인은 여기서 엣지단에서 데이터 피딩하는 거에 대한 뭐 IoT 디바이스에 대한 DID 인증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필터링하는 역할도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전반적인 IoT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생성 IoT가 클라우드에 데이터 저장이 되고 빅데이터 분석이 되고 서비스로 나옵니다. 모바일 기반에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연계되는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창출되는 결국은 서비스 형태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일반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결국 서비스로 잘 나와야 이제 서비스가 나오려면 데이터에 대한 생성에 대한 것들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사물 인터넷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이미 존재하거나 향후 등장할 상호 운용 가능한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제 및 가상 사물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이잖아. ITUT에서 Y2065에서 정의된 건데요. 그리고 빨간색에 있는 부분들이 센서, 상황 인지 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 칩 디바이스 기술, 경량 인베이드 네트워크 기술, 자율적 지능형 플랫폼 기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한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사용자 중심의 응용 서비스 기술, 웹 서비스 기술, 보안, 프라이버시 보안 기술. 사실 이제 프라이버시 보안 쪽에 또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영지식 지명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ITUT Y2060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좀 개념을 ITUT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3인터넷 개념인데요. M2M입니다. 이렇게 머신 투 머신에서 사람이 직접 제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비나 사물 또는 지능화된 기기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통신의 양쪽 모드를 맡고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센서 등을 통해 전달, 수집, 가공된 위치, 시각, 날씨 등의 데이터를 다른 장비나 기기 등에 전달하는 통신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원격 제어나 위험 품목의 상시 검시 등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죠. US인이 넓은 지역에 대한 상태 정보를 필요하는데 반면에 M2M은 개별 장치들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RFID USN은 근거리망, 이동망 중심이고요. 디바이스 형태는 센서 중심이고요. 디바이스의 서비스 구동 수준은 단순 정보 수집, 수동적이죠. 서비스 플랫폼은 모니터링, 정보 처리고 서비스 관리 규모는 수천만 개 정도 사물고 서비스 적응성은 통시적 서비스 제공이에요. 근데 IoT는 이쪽에서 USN에서 긴 근거리나 이동만 인터넷 중심이 되고 디바이스 형태가 센서 중심에서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피지컬 띵스와 데이터와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버추얼 띵스. 이쪽이 센서라면 여기서 약간 가상에 대한 이런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로세스를 말하는 버추얼에 대한 생이고 디바이스 서비스 구동 수준은 단순 정보 수집 수동적이라면 자율 판단하는 지능, 보유, 자율적이죠. 이게 나중에 AI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AI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체가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모니터링만 하는 거여서 전체적인 의미 기반의 모니터링 및 약간 여기서는 모니터링이 하죠. 근데 약간 미닝풀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모니터링도 있고 자율 제어, 그래서 어떤 룰을 준다든지 AI를 통해서 자율 제어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 규모가 수천만 개에서 IoT에서는 수억, 수백억 이상의 사물이 되는 거죠. 서비스 적응성도 통시적 서비스 제공에서 즉시적 서비스 제공까지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RFID USN하고 IoT에 대한 비교도 하면서 3인터넷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섬인터넷 등장 배경이에요. 사회 경제적 측면의 섬인터넷의 활성화 요인인데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의 비용의 증가와 경기 침체, 여러 가지 특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저희가 또 새로운 환경이 됐죠. 그리고 와이파이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자당 평균 매출, Average Revenue per U ARPU인데요. 감소는 이동통신사의 수익률을 악화시켜 이동통신사들은 사람이 아닌 기계들을 연결하는 쪽, 머신 투 머신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게 됐다고 하는 전반적인 등장 배경에서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이제 커머스에서 사람과 사람의 이제 커머스에서 아까 말씀 머신 투 머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커머스적인 것도 늘 것이고요. 통신사가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서 뭔가 좀 더 서비스나 이제 그 새로운 매출을 아니면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확대해서 사실은 많은 통신사가 IoT 서비스 굉장히 많은 열을 올리고 있죠. 뭐 스피커를 포함해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그렇게 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핸드폰의 보급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 측면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신규 가입자 감소 및 그에 따른 수익률 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했고요. 애플은 와이파이 시스템과 블루투스 어플리케이션 통한 개방형 플랫폼의 아이폰을 출시했죠. 이동통신 가입자의 증가율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저희가 또 이번에 팬데믹도 겪으면서 이제 좀 더 요즘에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뭔가 전체 가상세계, 초월세계에 대한 것들의 수요가 더 늘면서 뭔가 사람과 사람에서 그 안에 통신도 있지만 사물과 사물에 대한 그리고 사물과 가상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흐름이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 인터넷 등장 배경인데요. 그래서 그 기술적 측면의 사무 인터넷 활성화 용의는 기술적 활성화 용의는 소형화, 고성능, 저전력화, 저가격화 그리고 표준화 뽑을 수 있습니다. 소형화는 뭐 워낙 스마트폰의 크기만 봐도 이게 워낙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IoT 관련된 이제 보드나 아니면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나 전반적인 이런 디바이스가 굉장히 작아진 소형화됐다는 것이고요. 그 저전력화, 로우 파워죠. 그래서 뭐 ARM CPU, IoT는 이제 ARM CPU를 많이 쓰는데 최근에 ARM이 그래서 뭐 전체 다른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제 인수했다가 이제 다른 데 넘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IoT 얘기할 때마다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왜냐면 그 파워를 계속 붙일 수가 없죠. 배터리로 돌아가거나 배터리를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도록 저전력화에 대한 로우 파워에 대한 부분에서 ARM CPU가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부분이죠.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1M2M 뒤에 나올 텐데 1M2M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디바이스 하는 하드웨어 업체도 있고 그걸 하는 IoT 서비스 업체가 그래서 표준화가 됐었는데 바로 모든 게 사실 제로 베이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돼 있으면 그걸 채용해서 바로 오픈 소스 돼 있고 표준화돼 있으면 그걸 적용시켜 직접 표준화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야겠죠. 저가격화. 그러니까 IoT 센서가 이제 센서가 아까 수십억, 수억 개인데 그게 가격이 비싸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죠. 아무리 서비스가 좋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비용이 높아지면 전체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소형화, 저전력화, 표준화, 저가격화 이 부분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형화, 저전력화, 표준화, 저가격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소형화는 뭐 MEMS나 나노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소자, 컴포넌트 크기를 극적으로 작게 만들어내겠고요. 제품을 사용하는 물론 저전력화,
그리고 대형 상사할 때는 저격해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소형화 됐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이 혁신이 일어나는 되는 부분이 요소가 되고요. 저전력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액세서리 디바이스들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전력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BLE 기능을 채택하고 있고, BLE는 단반향 통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패킷 전송 주기를 늘리고 최대 통신 전력을 줄여서 실제로는 와이파이 대비 수백 분의 1 정도의 전력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입니다. RFID 태그 가격은 뭐 그때 기존 옛날 기존 했을 때도 한 40% 가량 하락하였으며 MEMS는 지난 5년간 80에서 90% 정도 하락했다는 거고요. 센서의 계단 평균 가격도 뭐 옛날 데이터긴 한데 이렇게 1.3달러에서 0.6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1GBps 단위의 인터넷 비용은 10년 전 대비 거의 4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전체적인 앞에서 많은 융합적인 관점에서 가격에 대한 프라이스에 대한 지금은 뭐 여기서 RFID 태그에 있을 말씀이지만 IoT 센서가 좀 비싼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전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내려간 건 맞죠.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된 무선 통신 방식이나 개방형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통신 칩셋들도 표준화되어서 다른 디바이스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모듈화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칩셋이라고 하죠. 반도체에 대한 것 자체가 이제 표준화되고 다른 디바이스들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새로운 디바이스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고, 뭐 사무 인터넷 플랫폼이 제공되는 표준 API를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들과 연결해서 여러분 시작은 뭐 아두이노나 뭐 라즈베리파이 뭐 그런 걸 하는 부분이 있었죠. 들어보셨을 텐데 그들이 이런 사무 인터넷 플랫폼이 제공하는 몬 M2M이라든지 표준 API들을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들과 연결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등장 배경에서 기술적 측면에 사물 인터넷 활성화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캐파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이 와이파이나 파워에 대한 뭐 GB, 뭐 BLE, 로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파워가 줄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BLE 이제 비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관련된 파워가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비콘이라고 해서 이제 뭐 LBS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할 때 이제 그 공간에 비콘을 많이 설치했던 프로젝트도 많이 있었죠. 그렇게 이런 전략적인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파워도 많이 줄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되는지, 기간이 많이 지속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터넷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플랫폼의 중요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물이 그냥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며, 연결된 사물이 나에게 적합한 서비스, 즉 라이트 타임 익스피리언스가 제공되었을 때 뭐 비로소 가치가 배가 되는 거죠. 뭐 라이트 타임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IoT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 정보, 개인 정보,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활동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융합이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분석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IoT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는 사물을 만들어서 그 사물을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웬과 홑을 파악해서 라이트 타임 익스피리언스 제공하는 거죠. 이게 좀 간단해 보이는 부분에서 그냥 쉽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이게 뭐 속도적인 부분이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다 이해한다든지 그 안에 지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도 약간 비슷한데요. IoT가 굉장히 서비스 업체가 많았었죠.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주위에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 IoT에서 이런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그 매출 부분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IoT도 역사가 좀 오래됐죠. 이제 그 안에서 그 실질적으로 그런
IoT가 굉장히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기 라이트타임 익스피리언스를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어상으로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즘에서는 그래서 ABCD라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려서 여기서 말하는 라이프타임 익스피리언스가 그나마 조금씩은 이제 구축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하기가 어려웠던 좀 말로는 이렇게 실수 있는데 이게 실제 구현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라이프타임 익스피리언스, 컨텍스트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무 인터넷 운용 서비스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한 다음에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면 헬스케어, 좀 팬데믹 때부터 좀 관심이 많죠. 최근에는 사전에 질병이나 질환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방, 웰니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헬스케어는 뭐 질병이나 질환, 지금 뭐 코로나19 같은 부분 발생한 다음에 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웰니스는 사전에 뭐 질병이나 질환의 발생을 예측하는 거죠. 예방하는 것이죠. 헬스케어와 웰니스의 공통점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고 변화량이나 수준을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주는 게 공통점이고요. 헬스케어는 질병이나 질환의 치료를 위한 행위고 웰니스는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집중하는 거.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시장 규모는 점점점 특히 이제 요즘에 팬데믹 코로나19로 더 많이 급증했죠. 요즘에 가는 서비스 의료 어저께도 저도 AI 관련된 컨퍼런스 그걸 한번 참여했었는데 스마트 헬스케어 웰니스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웰니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 아이파 스포츠 키트라는 게 있어요. 헬스케어나 웰니스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움직임은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워치 그리고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출시이며 이런 기기들로 출시로 인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개인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것도 좀 많이 핏 같은 거 많이 좀 쓰고 있죠. 스마트폰에 연동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요즘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와 애플은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 이신 스포츠 키트를 출시했고요.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에는 부착되는 활동 추적 장치는 걷거나 달리는 거리, 속도, 소모한 칼로리 등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건강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나이키는 밴드 형태의 뭐 스포츠 밴드 키트는 물론 나이키 플러스 퓨어 밴드를 일단 출시했고요. 지금은 나이키가 굉장히 지금 운동화 매니팩처러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지금 이후로도 많이 발전했죠. 지금은 워낙 나이키 자체가 IT 서비스 같은 서비스 업체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스포츠웨어 같은 부분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이런 혁신 서비스가 굉장히 커서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봤는데 보통 이 마켓에서 1등과 2등 차이가 보통 이렇게 크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인더스트리가 이제 1위가 나이키, 2위가 아디다스인데 굉장히 그 총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이키가 뭐 브랜드 파워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많이 해서 1위 나이키하고 2위 그 아디다스의 크기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걸 저도 한번 들었는데 나이키가 확실히 이런 여러 가지 IT, 이게 혁신 서비스는 굉장히 수용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R&D, 뭐 협업 체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헬스케어 앨리스 쪽인데요. 스카나도의 스카우트인데요. 초기에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주로 개인의 활동량을 측정하였다면 이후 출시된 제품은 뭐 체중, 체온, 맥박,
산수 포화도, 혈압, 혈당, 심전도 등 다양한 신체 정보 관련 정보 및 의료 서비스한 데이터들을 측정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도 뭐 의료 디바이스 있는 뭐 뷰노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요즘 상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회사들도 이런 관련된 AI, 메디칼, 블록체인 메디칼 이런 것에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스카나드의 스카우트는 해서 제품은 해당 제품 10초 정도 관전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체온, 집박수,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심전도, 맥파, 전달시간, 심박 변이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장비가 크든 작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이런 디바이스 단에서 헬스케어 중에서 약간 이제 메디칼 거 관련 의료에 대한 부분 장비나 디바이스하고 연동이 돼서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 전에는 여러 가지 법적 체계 때문에 무조건 병원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게 강했죠. 근데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장들이 또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앨리스 부분인데요.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헬스케어 및 의료 서비스로 이어주기 위한 헬스케어 플랫폼, 뭐 애플 헬스킷이라든지 구글 핏,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삼성도 좀 갤럭시에 대한 핏이라는 이런 것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고요. 이미 많이 출시됐고 현재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 헬스킷은 개인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후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서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벗어날 경우 경고를 하거나 의료 서비스에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게 좀 더 많이 발달돼서 애플 안에서는 이런 통합 서비스가 더 많이 좀 혁신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안드로이드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안드로이드 오픈돼서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돼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프로젝트로는 뭐 매드블럭이나 그 이후로 많은 헬스케어 관련돼서 디바이스 단에서 올라가고 그것들이 데이터 공유를 PHR, EHR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개인한테 보상을 주는 이게 좀 나는 게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말씀드렸었죠. 이런 연결되는 서비스들이 여기는 플랫폼만 얘기했지만 이런 데이터, 헬스케어 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이렇게 다 융합되는 것들이 좀 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좀 약간 시간이 되긴 했지만 그때 디지털 헬스 분야에 진입을 해서 퍼스널 헬스 인포메이션 그래서 지금 규율을 좀 애플은 더 많이 발전을 이뤘죠. 수집 관리할 수 있는 SDK인 헬스키트가 기본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했고요. 다른 회사의 플랫폼과 다르게 OS 단에서 헬스 데이터를 관리함으로 데이터의 통합이 매우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점은 어플리케이션 간의 시너지 발생, 데이터 수집과 관리, 통제가 쉽고요. 접촉 전에서부터 데이터 수집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일편화되어 있어서 사용자뿐 아니라 헬스케어 회사들에도 매력도 높죠.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그런 약간 엔진 단에서 SDK를 해서 OS 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었던 게 있고 약점은 애플은 이거 뭐 애플의 약점이죠. 이제 클로즈 플랫폼이죠. 그래서 iOS가 아닌 다른 경로의 데이터 통합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등 차세대 리어블이 이미 성공했죠. 이제 많이 애플워치에 대한 것도 많이 소비자가 더 많이 늘어났고 애플워치 플러스 이제 애플 단과 연동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의 양쪽 그냥 뭐 외국에서는 또 안드로이드보다도 iOS를 많이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메디슨을 인수해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신밴드를 플랫폼도 있었고 신밴드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 그래서 갤럭시 SLS 이미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종합적인 헬스케어 플랫폼 발표했다. 그래서 뭐 신밴드와에서는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집중도 했고 또 메디슨 디바이스 단도 있고 R&D 아니면 M&A를 통해서 하고 있고 뭐 강점은 전 세계 최고 기술을 취급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많으며 양질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약점은 자체 OS가 있긴 하지만 현재는 안드로이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포트 기반은 좀 약한데 좀 많이 또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안드로이드나 다른 iOS 간에 대한 것도 많이 인터페이스, 그래서 상호 운영성 배우셨잖아요. 인터커넥티비티, 이게 뭐 엔젤 레벨이 안 되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약간 데이터 핸들링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3은 인터넷 운영 서비스 분야예요. 스마트 홈이 있습니다. 스마트 홈이란 가정에 있는 사물이나 환경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원격에서 제어를 하거나 스스로 제어되는 시스템이 적용된 가정에서 있죠. 지금 뭐 AI 스피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일부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건설, 가전, 통신, 방송, 서비스 융합입니다. 여기서 보면 스마트 TV에서부터 스마트폰, 스마트 워크, 스마트 교육, 특히 좀 원격 교육 때문에 좀 비대면 교육, 스마트 시티, 스마트 가전, 스마트 카, 스마트 케어, 스마트 클리닝, 이런 전체적인 빅픽처인데요. 그런 것들 약간 공간과 IT, 그렇죠? 서비스의 융합인데 이런 것 통해서 경제적이라든지 안전한 생활, 건강, 보험 측정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들은 홈 오토메이션은 일단 웰패드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가정 장치들을 이제 중앙에서 제어하는 거죠. 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창문을 연다든지 그런 중앙 홈 오토메이션이 있고,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건 스마트 가전이나 보안 솔루션 등 가정용 디바이스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편리함을 제공하거나 최적화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전, 주방용품, 생활용품, 애완용품, 에너지 관련 제품, 보안,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모든 것들이 더 이제 확대, 융합과 그런 연결이 더 확대된 거죠. 스마트홈 시장은 이렇게 해서 연평균 이렇게 더 많이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우리나라 또 스마트 아파트처럼 건설 회사도 이런 것들이 있고, 스마트 시티는 이번에 최근에 부산하고 세종시가 최근에는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 안에는 더 다양한 기술들을, 혁신 기술이나 새로운 신기술을 채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은 외국에서는 알렉사, AI 스피커, 우리나라도 이제 통신사가 AI 스피커 통해서 먼저 진입하고 있잖아요. 음성 인식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준다든지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AI 스피커가 일단 시작점이 됐고, 외국에서도 알렉사가 이제 많이 AI 스피커로 많이 잠식해서 구글,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 스피커를 하고 있죠. 이제 그거부터 약간 시작점이 스타팅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확산을 맡고 있는 장애 요소는 알아왔죠. 비스마트 제품 대비 비싼 가격, 또 가격 이슈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기술과 인터페이스 난립, 비표준화로 인한 소유자들의 이용시 불편. 쉽게 말하면 LG전자 가전하고 삼성전자 가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크로스하게 되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iOS 계열과 안드로이드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IoT 플랫폼도 일부는 표준화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비표준화된 부분이 있다. 대형 가전의 경우 교체 주기가 길다는 점이 있고, 해킹에 취약한 기기와 시스템의 낮은 보안성, 그래서 AI 스피커 안에 카메라가 있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면 카메라, IoT 그 카메라가 굉장히 해킹에 취약해요. 그래서 IoT 보안 키사도 따로 이제 그 서비스가 있는데, 굉장히 그 보안성이 낮습니다. 해킹 당하면 여러분들 사생활 다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홈 생태계는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홈 IoT 통신 구축하는 것이고요. 주거용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운영 플랫폼, 이용자 가치 제공 스마트 콘텐츠, 4대 요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홈 사업은 새로운 세부 산업군이 존재하는 좀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 안에도 포함될 수 있죠.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서
기존의 수직적인 사업 형태가 아닌 수직, 수평적 형태가 공전 사업입니다. 스마트홈 산업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공간의 생태계 구성이 중요합니다. 전에 저도 IoT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 그 도메인이 달라요. 건설회사에서는 워낙 했었던 거하고 IT 서비스하는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제가 이쪽도 체험했는데 두 간의 인터페이스하고 이제 융합하고 연결하는 것들에서 우리나라에서 통신사, IT 회사, 이제 건설 회사가 이렇게 좀 스마트 시티 할 때도 그렇고 스마트홈 이렇게 할 때도 어떤 문화가 굉장히 일시적이고 이제 같이 이거 힘을 합쳐서 융합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이미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통합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을 합치고 있죠. 뭐 스마트홈에 대한 B2B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 추구하는 SK텔레콤 아까 통신사 위주로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뭐 안전, 에어, 청소기, 계량기, 플러그 약간 옛날 데이터이긴 한데 이런 가구 이런 것들이 스마트홈 API 같은 이쪽 플랫폼이 약간 SKT 플랫폼이죠. 아직도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뭐 B2B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 추구하는 것이 있고요. 엣지 플러스도 IoT가 많이 있다. IoT 홈이라고 해서 뭐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B2C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쪽에서 엣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IoT 앳홈 대표적인 서비스는 열림 감지 센서, 가스락, 스위치, 에너지 미터, 플러그 IoT가 보이는 6개인데 지금 보면 LG 플러스가 확실히 먼저 그 센서 업체들하고 먼저 해서 이렇게 직접 뭐 사용자가 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아이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일본 좀 하고 있고요. 뭐 KT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이 가정에서 IoT를 통해서 헬스케어, 안전, 편리함, 그래서 전략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가 IoT 매니저라고 하는 기술력이 있는데 이 안에서 뭐 디지털 도어락도 있고 가스 안전기, 열림 감지기, 뭐 플러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앞에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단에 있는 협력하기도 하고 본인이 그 서비스 여기 KT는 굉장히 또 통신사 플러스 뭐 무선 또 뭐 스마트 TV 같은 연결되는 부분까지 있어서 통신사 위주로 이제 이런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좀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의 핵심은 스마트홈용 디바이스들보다는 이들이 생성해내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스마트홈 서비스에 있습니다. 구글의 학습형 온도 조절기,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하는 대신에 보안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탑 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즈와 화이트 사이드를 인수해서 스마트홈 사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MWC에서 이제 이케아와 무선 충전 부분 협력을 발표하는 등 스마트 가구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삼성전자 안에서는 스마트홈 좀 훨씬 더 많이 생태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LG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저도 얼마 전에 LG전자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안에 플랫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LG전자 자체 플랫폼도 있지만 지금은 약간 협력하는 걸로 많이 쪽에서 전체 구글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협력하는 걸로 좀 방향을 좀 바꾸긴 했는데 LG전자는 가장 유명하죠. LG전자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아직은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런 같이 각각의 영역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들 그런 거 할 때 약간 일부 블록체인이 이제 써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유지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예,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스마트 홈이 좀 더 규모가 작았다면 이게 규모가 좀 이제 도시 형태로 가는 거죠. 스마트 시티는 인적 자원과 사회 인프라, 교통수단, ICT 기술 등의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합니다. 물, 에너지, 교통, 네트워크 등 인프라의 데이터의 수집, 분석, 도시 시설물, 첨단 ICT 기술 융합을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있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란 특정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거주민 대상 또는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ITS, 스마트 그리드, 상수도 관리 시스템, 빌딩 관리, 유무스 통신 네트워크, 보안 기술 및 서비스 이런 당연히 기술 요소도 많죠.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제 유명한 이제 스마트 도시 관련된 하는 분 교수님의 이제 표현을 들었는데 스마트 시티를 좀 표현하면 철학적 표현하면 도시의 민주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 대한 오너십이 시장이 아니라 그 알고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권력을 돌려준다는 표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의 민주화, 도시의 탈중화라는 표현 쓰셨습니다. 저는 공감하는데 이런 기술의 융합도 있죠.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결국은 이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권력이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도시의 민주화, 도시 탈중화라는 표현 썼는데 철학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부분에 저는 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기존 도시의 ICT 기반의 도시 플랫폼의 구축 및 적용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는 교통체증, 전력난 등 문제 발생 시 도로 확충이나 발전소 건설 등 물리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반면 스마트 시티는 도시 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CCTV 등의 생성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 및 수집하고 빅데이터 등 분석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방안을 도출하고 있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희 많이 얘기했죠. 가상 도시와 현실 도시가 있을 때 현실 도시에는 모니터링도 하지만 가상 도시에 뭔가 이렇게 액션을 주면 실제 도시에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 디지털 트윈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인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실적인 스마트 도시적인 기술에 대한 것들이어서 기존 물리적 인프라의 ICT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생성 및 수집 기반을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 인프라를 자동 조정 및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난은 스마트 그리드로 하고 물 부족은 스마트 워러, 교통체증은 스마트 트랜스포트, 주차는 스마트 패킹 이런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여기서 관련된 효율성 제고와 같이 창조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이 도시 기반 에지지와 투비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 기반 기술 확대하는 교통체증은 도로 건설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스마트 서비스는 이제 교통체증이 되면 우회로 대중교통 증상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하는 단순한 게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상은 공급자 중심, 정부, 건설사, 기업 중심, 시민 중심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 민주화, 도시 탈중화. 그러니까 중앙에서 분산화, 탈중화되는 흐름은 이게 역사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다. 시민 중심이다. 그러니까 권력이 실제로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래서 구축 대상도 인프라 중심인데 투비는 약간 서비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인프라였던 서비스 중심으로 가고 있고 물리적인 공간 중심에서 사이버 공간 요즘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 세계 사이버 월드와 피지컬 월드가 이제 같이 융합되고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사이버 월드로 표현되는 메타버스를 포함한 이런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액션이 가해지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진 이런 양방향된, 그래서 지리적 위치, 물리적 기반에 대한 스마트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스마트 플랫폼이 존재하죠. 서비스에서는 뭐 수집에 대한 분석 활용에 대한 게 있고, 네트워크는 뭐 P2P, P2M, M2P, M2M 등 다양한 사람과 연동되는 게 있고 기계들 간에 연동되는 양쪽들이 다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거의 예시예요. 이게 뭐 전체적인 IoT 기반의 스마트 헬스홈도 있고, 여기서 전체적인 뭐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처럼 보는 스마트 운전사가 있고, 뭐 신체 이게 약간 1차적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여기서 실제 개방형으로 API 되고 IoT에 대한 국제 표준돼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론트엔드 단 기술이나 API를 통해서 병원에도 이제 뭐 구급차든지 병원에 연결된다. 하나의 뭐 1차적인 예시인데, 이건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운용 서비스, 스마트 물류, 유통 마케팅입니다. 물류와 유통 분야는 선물 인터넷 개념이 일시 때부터 도입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RFID나 NFC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뭐 최근에는 마케팅이나 배송, 제품의 판매 분석, 고객 관리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IoT 도입하고 있고, 음성 및 뭐 이미지 인식, 뭐 알렉사를 포함해서 에코 그런 것들이 있고, 스마트폰에서 음성 및 이미지 인식 기반의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거는 뭐 거의 뭐 에코나 뭐 고버튼이나 실제 아마존에서는 뭐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분석 기술 포함해서 뭐 IoT가 워낙 뭐 거의 왕국이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유통에 대한 것들은 뭐 전체 원산지 증명되는 것 또한 그건 뭐 기반으로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뭐 이 동선 분석은 뭐 기본이고요. 거기서 거기 관련된 컨텍스트에 연결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존이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알리바바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 데이터가 다 모이고 거의 파이낸스까지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물류, 유통,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더 많이, 그리고 뭐 요즘은 무인 점포,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무인 점포나 스마트 스토어 그런 것들에서 이미 뭐 앞에 있는 즉 계산일 제가 뭐 줄게 카트 실어놓고 줄 필요 없죠. 그냥 사놓고 바로 카트가 끌고 나가기만 하면 얘가 다 인식해서 바로 계산해서 페이먼트까지 되는. 그래서 이미 아마존은 그 무인 매장처럼 하는 것들이 좀 이미 있고, 뭐 중국도 그런 기술도 많이 앞서져 있습니다. 뭐 아마존 물류창고, 뭐 키바 같은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보셨죠. 그래서 키바 로봇들이 배송해야 할 제품을 빠르게 찾아주고 있으며, 번잡한 도시 내에서는 뭐 자전거 이용에 1시간 내에 배송 완료는 뭐 프라임 나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외 지역에서는 드론 기반의 프라임 에어 서비스 30분 이내에 배송을 완료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라스트 마일 투 뭐 고객, 그래서 라스트 마일 아니면 라스트 저니 투 고객에서 이제 요것도 좀 핫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IoT나 이제 물류에서도 좀 이미 뭐 키바나 그런 것들은 쓰고 있고, 재밌는 건 이게 또 이거 자체가 또 AI에서는 강화학습처럼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걸 모든 걸 다 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강화학습에서 AI 데이터, 뭐 IoT 그런 거 나중에 이것들이 좀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테스코는 전자가격표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가격표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큘러스와 함께 VR, 페이스북이 인수했죠. 가상현실 기반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 제공해서 준비하고 있다. 좀 있으면 이제 레드 플레이어 원 영화처럼 이제 이런 오플러스나 그거를 쓰면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뭐 메타버스에서 얘기 나누면 약간 좀 몰입 경제, 몰입하는 서비스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인자 스마트 파이낸스 부분인데요.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결제 프로세스의 간소에 더 가까우나 뭐 자동차 보험 또는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IoT 디바이스와 결합된 보험 상품들 출시가 잇따르고 있죠. 뭐 이제 커넥티티 돼서 오피케이션 되고 서포트 되고 디바이스 다니는데, 그래서 나와 있던 사용자에 따라서 보험을 적게 내는 사용량 기반의 보험, 유스지 베이스 인슈런스 상품이 뭐 전 세계로 많은 출시했거나 이미 많이 출시됐죠. 미국의 오스카 보험은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목표만큼 고객들에게 이런 뭐 현금에 대한 보상하고 있고, 이것들이 뭐 포인트처럼 하는 거나 이런 게 디지털 자산으로 마이 데이터처럼 쓰이게 되는 것이죠. 뭐 스냅샷 은행은 뭐 주행 시간대, 운전 습관, 운전 지역 따라서 보험료 환급해 주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자동차 온보드 하는 부분에서 자동차에 대한 그 패턴, 그런 것들이 갔을 때 막 그 필터링 하는 거 했을 때 이제 블록체인 쓰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IoT 온보드 자동차에서 뭐 자율주행차가 바로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인간이 자동차 운전했을 때에 대한 그 패턴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것도 이미 이 보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UBI형 보험사업 실패하는 것은 신규 고객 유치와 보험사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게 그 고객을 정말 파악해서 뭐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만큼 운전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이건 합리적이잖아요. 하나의 이제 자동차는 그 하나의 예이고, 전체 유세지, 그러니까 IoT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그래서 뭐 오스카이스 인슈런스는 미국 뉴욕을 거점으로 해서 소규모 건강보험회사로 뭐 현재 하고 있고, 닷컴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전체 많은 투자금을 받았고 그 가치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스카 미스핏은 전체 뭐 스마트 밴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스카 앱에서 매일 주어지는 걷기 목표 달성 시 달러를 지급하고 연간 최대 이 정도 달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전거 수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합리적인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조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걸 데이터 피딩이 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고 조작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을 때 블록체인 쓸 수가 있을 것이죠. 스마트 금융 계속해서 프로그램 시사의 스냅샷입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 시간대, 운전 경로, 운전 습관 등을 바탕으로 해서 뭐 보험료를 확인해 주고요. 처음에는 모니터링 후에 할인 부여하고 20억 마일에 대한 운전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이제 그것들을 처리해서 보험료 대비가 이제 보험 기간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이런 체험을 하면 다른 보험사로 갈 필요가 없겠죠. 스마트 공장입니다. 요즘에 또 4차 산명 얘기할 때 가장 커넥티비티 트럭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죠. 제조업 강국 독일은 산물 인터넷 기술을 제조업에 도입한 인더스트리 4.0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서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고 있고, 뭐 팬데믹 그것도 있지만 나가 있던 중국이 원래는 세계 공장이었죠. 나가 있던 제조업체들이 다시 독일로 돌아오고 있다.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들이 가능한 것이 이제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로 융합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생산 공정과 공급 체인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이나 기업 등의 물리적 경계를 초월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용 절감 및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가능하다. 3인선의 운용 기술을 생산 고정에 도입함으로써 뭐 20% 정도의 절감할 수 있고, 노동 효율성, 그러니까 약간 인간이 이제 다른 효율적인 다른 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포스코 사례나 그때 전에 들었을 때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 뭐 숙련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계속 데이터 쌓이고 AI로 학습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승용공이 했던 것들을 줄이는 부분. 대신에 승용공들은 다른 일을 또 혁신적 일을 한다든지 뭐 바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 단순 노동하는 것들은 이제 단순 노동, 인간이 이제 뭐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단순 노동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배우시잖아요. 배우고 이제 다른 고부가 같이 아니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걸 듣고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현재 좀 다양하게 학생도 있으시고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창업 준비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걸 그때 들었는데 그냥 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차별성 있는 걸 만들 것인가에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에 오래 일해서 뭐 승련곡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여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근데 지금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죠. 이런 생생 체계 자체도 이게 오랫동안 이게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뭐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 의사가 직접 뭐 수술하는 건 워낙 좀 많이 이유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인간과 인간의 의사와 AI가 서로 협업하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런 걸 많이 처음엔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모든 걸 다 뺏어갈 줄 알았지만 지금 이제 이게 이거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간이 협업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확실한 건 단순 노동은 다 대체가 됩니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과 AI나 기술이 블록체인을 포함한 어떻게 같이 조화롭게 할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에서 생성 공장의 변화예요. 업무 계획을 관리하는 시스템, 제조, 실행 시스템, 제어 시스템 등이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컴퓨터 네트워크와 뭐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모니터링 발전으로 이제 점차 생산 활동을 총괄적으로 제어 관리하는 컴퓨터 통합 시스템들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PLC라고 하는 디바이스계 이제 하는 게 있고 제조 실행 MES가 있었죠. 디바이스계, 제어계 그리고 업무계 한 ERP, MRP 정보계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 전체 컴퓨터 통합 셀 영역지대, 매니팩처링 지대, 뭐 전체 디리미티드 지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통합으로 돼서 뭐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생산 현장 내 모니터링, 실시간 데이터 분석, 최적 계획 결정, 공정 전달. 지금은 다 이렇게 것들이 데이터가 다 끊기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만 지금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데이터 흐름에 대한 것은 이제 통합으로 돼서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다. 그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기 전에 먼저 커넥티드 카의 정의는 자동차 내부의 각종 기기와 외부의 네트워크가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연결됨으로써 정보 연결성과 접근성이 적용되어 차량 자체 정보를 기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연결되어 있다는 자동차죠. 자동차와 IT 융합의 기술 주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친환경 자율주행 기술, 차량용 앱과 자체 앱스토어의 이제 본격화, 자동차 운영 체제 기술 등으로 유학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전자제품의 본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가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장치 및 플랫폼이 있고 자동차 내부의 각종 장치 외부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 지원 장치 서비스 콘텐츠죠. 뭐 SK텔레콤, 에릭슨, BMW 이거 하나 옛날 일인데요. 지금 애플에서도 애플카, 뭐 안드로이드 오토 뭐 그런 거 직접 이제 커넥티비티는 더든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드로이드 오토만 제공이 뭐 지원만 하면 스마트폰만 꽂으면 자동 이제 마치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것처럼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를 하는 지금 약간 좀 연결이 좀 있지만 이게 뭐 자율주행이 되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 계열과
iOS 계열에서 좀 애플카라고 해서 애플도 지금 많이 이쪽으로 힘을 쏟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사에서도 지금 그래서 미국 그때 말씀드렸지만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이제 좀 자꾸 하드웨어 뭐 반도체나 하드웨어 엔진을 많이 뽑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시장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넥트카의 연결성은 웨어러블 또는 비크 투 에너지, 에브리싱 B2X 통신으로 동정이죠. 주요 서비스는 자율주행, 클라우드 접속, 운전자 인터랙션, 차선 애널리틱스. 텔레메틱스 관점에서는 정보 연결성과 데이터 접근성을 제공하는 편에 강조를 하죠. 각종 정보 송수신,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첨단 경찰 시스템들은 표준 방식의 V2X를 이용해서 안전과 보안 측면이 강조되고요. 안전운전 정보, 경보 제공, 도로 인프라 제공, 대여로 신호등, 도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개선을 하는 거죠. 교통 흐름을. 지능형 자동차 관점에서는 뭐 반자율주행, 완전 자율 상태에서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뭐 증강현실, 음성, 제스처, 상호작용에서 정보 제공한다. 통신 관점은 이동통신 서비스 통신 방식과 인터넷 접근성을 강조한다. 미러 링크든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들이죠. 정보 접근성 관점에서는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이 되고 개인정보 보안과 자동차 제어 시스템 등의 안전 측면이 고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나 이제 서비스, 음악 서비스는 약간 실내 이런 고객 임차형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이런 커넥트카에 대한 정보가 연결되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구글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죠. 그래서 이미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제 이런 더 많이 더 핵심 수도 있고 카플레이에서도 애플에서도 이미 그래서 애플도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있고 MS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인비드 쪽에 옛날에 썼던 게 있고 제니브에어스는 이런 회사들이 오픈소기를 믿고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이쪽 자체도 이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회사 위주, 매니팩처 위주로 해서 왜냐면 점점 자꾸 구글이나 안드로이드가 치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하고 여러 가지 실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많이 영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타이젠에서는 린스 파운데이션 하이브레차 때 나왔던 그래서 오토모티브 크레이드 린스 AGL은 타이젠으로 해서 오픈소스 린스 파운데이션 프레이트가 있습니다. 표준화 부분이에요. 표준화 개념 및 표준화 기구에 대한 개요. 그러니까 표준화는 워낙 이것도 이해관계자도 많고 관련된 디바이스가 종류도 많고 또 이제 플랫폼에 대한 것도 워낙 다양한데 표준이 필요하죠. 표준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기준이죠.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표준에 대한 정의가 있고 ICT 분야의 표준의 정의는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주체끼리 합의된 규약의 집합으로 공통성, 호환성,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죠. 뭐 공신적 표준이 있고 뭐 사실적 표준, 포럼, 컨소시엄 표준이 있습니다. 공식 표준은 뭐 TTA나 IEEE나 IS나 KS나 KC마크가 공식 표준이 있고 사실상 표준, 그러니까 디팩토처럼 하는 블루투스라든지 원NPM, 포럼, 컨소시엄 표준, IoTF라든지 이런 사실상 표준, 포럼에 대한 컨소시엄에 대한 ICT에서 이런 통신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주체끼리 뭐 공통, 호환성, 통일성에 대한 것들이 표준이죠. 그래서 표준의 이제 구분입니다. 그래서 공식 표준에서 공식력 있는 표준화 기구에서 하는 것들에서 뭐 ISO, IC, ITU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고요.
지역 표준화기 위해선 유럽에선 ETSI, 아시아투표는 아시아 IPT, 국가 표준화기 위해서는 엔진하는 기술 표준화는 한국이고요. 단체 표준화기 위해서는 뭐 TIA, TTC, ARIB, TTA는 한국이고. 특징은 표준화 절차상 국제 표준화 기구 간 수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기술의 경기가 흐려짐에 따라서 국제 표준화 기구 간의 공동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융합에 대한 결과물이 되겠죠. 국가나 지역의 표준화 활동 결과를 국제 표준화 활동에 반영하거나 상향식, 국제 표준화는 국가 표준화 활동 선수에 반영한 하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 대행은 뭐 3년에서 6년 굉장히 표준화가 느릴 수밖에 없죠. 국가적으로 하려면. 사실상 표준, 드팩토에 대한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표준입니다. 마켓시어가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1990년대 이래 약 100개가 생성, 소멸되었으며 최근 사실상 표준의 확산을 위해 공식적 표준화 기구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표준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 지배 기능을 갖는 것이요. 특정 기술과 이행하게 되는 통신사업자, 방송업체, 제조 및 트롤업체 등이 사실상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에 있으니까 표준 제정 속도가 빠르고 산업화 우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 컨소시엄 추진입니다. 뭐 EEA라는 저희가 배웠다 하이퍼레저 같은 게 속해져 있죠. 몇몇의 복수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합해 포럼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정한 표준이죠. 사실상 표준과 경쟁하여 지배적 표준이 될 경우 사실상 표준이 되거나 공식 표준으로 제정되기도 해서 잠변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표준에서 낙오된 기업들이 연합회 승자인 선두기업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느 표준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 경우에 동일 분야에서 복수의 포럼이 서로 패권을 경쟁하기도 합니다. 춘추전국제. 약간 블록체인이 딱 요즘 DID 블록체인이 딱 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 인터넷 표준화 기구입니다. IoT 쪽은 IoT GSI, JCI2에서 IoT 표준 개발합니다. ITU가 있고요. 원 N2M인데 이건 IoT 했던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IoT의 서비스를 지원 계층 표준 개발합니다. 뭐 자동차, 의료, 공가전, 전력 등 IoT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플랫폼을 표준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IoT 디바이스 연동하기 IETF가 있고 IEE에서는 IoT 서비스를 위한 WN, WPAN 기술 표준 개발하고 있습니다. 3GPP에서는 이동통신 기반의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개발합니다. 이런 IoT 관련된 표준화에 대한 기구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원 N2M입니다. 원 N2M은 에너지, 교통, 국방, 공공서비스 등 산업별로 종속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파편화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구조를 벗어나서 운영 서비스, 인프라, 플랫폼 환경을 통합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사업 인터넷 공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발족된 사실상 표준화 단체입니다. 전 세계 지역별 표준 개발 기업인 TTA, ETSI, ATS, TIA, TCSA, 아리브, TTC, 일본 등 7개 스탠다드 데벨롭먼트 오르게이션가 공동으로 설립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표준이죠. 종래 사업 인터넷 서비스가 홈 플랫폼, 카 플랫폼, 그리드 플랫폼, 헬스 플랫폼 각각 있었죠. 하드웨어 플랫폼하고 트랜스포트 쪽은 뭐 직비, LT, 블루투스로서 각각 했는데 원 엔터브로 하드웨어, 트랜스포트는 그대로 하드웨어 쪽이나 네트워크 단이 있는데 그래서 통합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원 FM 서비스 플랫폼에서 스마트홈 앱 레벨, 스마트카, 스마트 그리드, 헬스케어 앱을 다 개발한 원 엔터브로 서비스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N2M의 기술 워킹 그룹은 6개 요구사항을 다루는 리퀘어먼트 워킹 그룹 1번은 시스템 구조를 다루는 아키텍처 워킹 그룹 2, 프로토콜 관련된 프로토콜 워킹 그룹 3, 보안 관련 시큐리티 워킹 그룹 4,
장치 관리 및 투상화, 시멘틱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업섹션 앤 시멘틱으로는 워킹그룹 5, 테스팅 구역을 위한 테스트, 워킹그룹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 N2M은 2015년 1월 요구사항 용어정의 아키텍처 10개 표준 규격을 포함한 1차 규격을 발표하고 표준 학생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 N2M을 지금 많이 IoT 플랫폼 한번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블록체인 하면 이더리움과 하이퍼레트를 쓰듯이 페이블을 하듯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 N2M이 이제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WG1 requirement, WG2 architecture, WG3 protocol, WG4 security, WG5 MAS management objection statement이라고 하는 규격 승인에 대한 테크니컬 플래너리가 있고 이제 스트링 커미트가 있습니다. 원 N2M 릴리스 1은 원 N2M 플랫폼이 제공한 기능을 공통 서비스 기능, 커먼 서비스 펑션으로 정의하고요. 공통 기능은 사무부 인터넷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정의한 것으로 데이터의 저장 공유, 장치 관리, 그룹 관리, 구독 통지 등 위치 정보 과금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보안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 접근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 N2M 코어 프로토콜 메시지 프리미트는 COAP, HTTP, MQTT, QTT죠. 프로토콜 메시지를 통해 전송됨. 원 N2M 코어 프로토콜은 향후 추가 프로토콜 바인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 메시지 프로토콜에 종속하지 않고 개발되었다. 약간 좀 중립적으로 어떤 메시지 프로토콜에 어떤 뭐 하나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HTTP, IoT에서 만드는 MQTT, 빨리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 프로토콜에 종속성을 하지 않도록 중립성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원 N2M 릴리스 2입니다. 다양한 인더스트리, 사무 인터넷 플랫폼인 네트워크 연동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무 인터넷 연동으로는 올조인, 그리고 오션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 라이트웨이트 NDN 기술과의 연동 규격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연동으로는 SHPP 릴리즈 13 네트워크와 연동을 위한 트래픽 패턴 설정 기능을 정의하고 있으며 릴리즈 3의 모니터링 등의 연동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술 보고서를 하고 있고 이미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전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합니다. 릴리즈 1에서는 가전 제어 및 센싱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사전에 어플리케이션 간 정의한 데이터 모델을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스 지원 타입을 이용했고요. 릴리즈 2에서는 원 N2M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표준에 정의된 가전 디바이스 데이터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가전 제조사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간의 별도의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제품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프로토콜 바인딩은 동시 송수신, 풀 인풋 플렉스를 지원하는 웹 소켓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사무 인터넷 표준화 기구예요. OCF,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은 사무 인터넷 구현 시 REST 구조 기반으로 경량화 COAP 프로토콜로 사무 인터넷을 장치들을 연결하고 장치에 존재하는 지원 자원들을 상호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표준 플랫폼 기술이다. 2014년 7월에 OCF 오션 인터커넥트 컨소시엄이 삼성, 인텔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2015년 12월 스마트홈의 대표적 국제 표준 단체인 유니버셜 오퍼레이터 UPnP 포럼을 통합 훈수하면서 회원사 100개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또 많은 MS 커컬 등이 하면서 기업 표준화 단체되었다. 여기서 보시면
OIC를 설립해서 UPnP를 통합하고 오픈 인터커넥트, UPnP 이런 것들에서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 올 조인까지 해서 전체 좀 오픈 커넥티비티 컨벤션 OCF가 이제 대표적인 표준화 쪽 기구입니다. OCF의 표준 기술 구성이에요. 다양한 사무 인터넷, 유무선 연결 기술을 활용해서 논리적인 상호 연속성을 보장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해서 스마트 홈, 자동차, 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무 인터넷 서비스 프로파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OCF 아키텍처는 클라이언트 서버의 방식으로 RESTful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리소스를 관리하는 모델이다. 사무 인터넷 기반 디바이스의 제한적인 성능을 고려해서 Constraint Application Protocol, COAP라고 하는데요.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을 사용해서 경량 기기에서도 동작도 고려되는 것이다. 이쪽에 클라우드나 이제 했을 때 올라갔는데 OCF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인데 이쪽에 리소스가 있죠. 그다음에 COAP Constraint Application Protocol을 활용해서 경량한 기기에서 라이트웨이트에 만들었던 거죠. REST API 그런 거 많이 썼죠. 월드 레프레젠테이셔널 스테이트 트랜스포 REST라고 하는 거는 월드와이드 웹과 같은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형식입니다. 리소스를 정의하고 리소스에 대한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 전반을 일컫는 말이죠. 간단한 의미로는 웹상의 자료를 HTTP 위에서 소프트나 쿠키를 통한 세션 트래킹 같은 별도의 전송 계층 없이 전송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인터페이스다. 이러한 REST 원리에 따르는 시스템을 RESTful 시스템으로 추천합니다. COAP입니다. COAP는 Constraint Application Protocol이죠. 인터넷에서 IoT 디바이스처럼 제한된 컴퓨팅 성능을 갖는 디바이스들의 통신을 위해서 IETF가 Constraint RESTful Environment Working 그룹의 표준화한 프로토콜입니다. COAP라는 거고요. 신뢰성 있는 동기 수송 방식의 TCP와 그 외의 HTTP는 많은 리소스 제약을 가진 IoT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비동기 수송 방식의 UDP상에서 UDP 단점을 보호하는 개념을 포함한 송식 구성입니다. TCP, UDP는 네트워크 때 보셨죠? 네. 그 안에 이것은 보통의 이런 COAP 통해서 RESTful 방식이 안에서 UDP에서 돌고 있다. UDP를 단점을 보완하는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생각. COAP, REST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또 약간 비면허 대역 LPWA 광역 IoTP에 표준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랜망 인터페이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 9월에 완료되었고 LTN 001 유즈케이스 002 기능류죠. LTN 003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표준을 구성합니다. 이 표준은 크게 대역 확산에 의한 협대역 펄스에 의한 표준과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DSS 표준이 있습니다. 시그폭스와 로라의 멤버가 부의장을 맡아서 작성된 표준으로서 이를 표준화에 준해서 작성된 대표적인 표준은 2014년 9월에 UMB 기반의 시그폭스라는 전용 표준과 아이스풀 802.10.4G 기반의 DSS 방식으로 로라 얼라이언스가 2015년 6월에 완성된 개방형 로라 표준이 있습니다. 로라는 2015년 초에 IBM, 시멘틱, 엑셀리티, 마이크로칩 등 멤버로 구성된 로라 알리언스에 가입을 해서 이런 개방형 표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지금은 로라방을 일부 썼다가 지금 많이 안 쓰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5G 네트워크로 넘어간 상태라서 일단 로라한 역사적 부분이 있다라고 어떤 것들이 LPWA 광역 IoT에 대한 표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비면허 대학 그래서 광역 IoT에 대한 표준 그래서 전용 NB-IoT 셀룰러 기반 INB-IoT가 있는데 뭐 표준식 식스폭스 뭐 테너 제어법 광대 내역입니다. 그래서 로라에 대한 얼라이언스 버전 1.0도 테너 반복폭 사용 내용입니다. 셀룰러 기반의 스마트폰 쓴 거죠. LTE, MTC가 있고 LTE, MTC는 LTE 대역내, NB-IoT는 LTE 대역내 보호대역 전용 대역입니다. NB-CIoT는 정성 대역, 전용 대역입니다. 이렇게 약간 IoT에 대한 네트워크 부분도 이렇게 좀 표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비면허 대역, 광역 IoT 표준화가 좀 나와 있고요. 앞에서 있던 것은 셀룰러 기반 광역 IoT 표준입니다. 셀룰러 기반의 광역 IoT에 대한 것들은 3GPP, LTE-M 표준의 진화로 살펴볼 수 있고요. 렉시비는 M2 IoT 기반 LTE 표준은 개발은 가격과 전력 소모의 중심에 개발이 되어 있고 L13에는 LTE-M이 커팅 미팅에서 이제 이런 대역폭을 쓰는 통신 거리와 저가 구현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는데 그런 대역폭에 대한 네로밴드 IoT에 대한 1.4MHz 대역의 LTE-M 표준 개발이 있고요. 두 표준 모두 전송선을 유연하게 가변으로 조정할 수 있고 NB-IoT는 GSM, 엣지, 레이시오,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하웨이, UL, 퀄컴 진행되는 표준이 샤냥 링크, 하웨이와 UL, MPN, 하양 링크는 퀄컴의 DL, UF의 DM. 그래서 진행되다가 표준 성과 3GPP 랜으로 통합되어서 랜 69차 회의에서 NB-IoT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NB-IoT는 3개의 동작 모드가 있어요. 단독 모드, 단독 동작, 기존 GSM을 캐치하는 모드고 보호 내용 모드 정도가 있습니다. LTE 캐리어의 이제 통신하죠. 보호 내용 내에 미사용 RB들을 이용하는 모드. 대역 내 동작하는 인밴드 오퍼레이션을 모드. 보통 LTE 캐리어 내에서 RB들을 이용하는 모드들이 있습니다. i3풀은 유명하죠. 전기전자공학자협회. i3풀리는 1980년에 대학과 기업이 함께 발족한 단체로 데이터 통신 부분에서 물리 계층, 링크 계층 표준을 규정하는 표준화 기구이고 사물 인터넷 관련 표준은 i3풀 스탠더드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3풀은 2013년 7월 P2413 프로젝트 그룹을 조성해서 IoT, M2M 전반적인 프로토콜, 아키텍처 구조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작업에 작수했으며 원 M2M과 좀 협력하고 있습니다. 원 M2M 전체적인 M2M 서비스 시스템 구조도요.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서 액세스 서비스 네트워크가 있고 커넥티비티 서비스 네트워크이죠. 원 M2M 서비스 컨슈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M2M 서버 액세스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서드 제너레이션 파트너십 프로그램 3GPP라고 하는데 이동통신 관련된 사실상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원 M2M과 마찬가지로 7개 스탠다드 데벨롭먼트 오퍼레이션들 간의 협의가 있어서 결성되고 표준을 개발한 표준 단체입니다.
3GPP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객체가 관여하는 데이터 통신 기술을 M2M 또는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 정의하고, 이런 디바이스에 필요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중심 기술 표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TC에서는 기존의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시작으로 운용이 수행되는 것과 달리,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먼저 MTC 기기를 트리거링해서 운용의 시작 및 정보의 수집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트리거링 요구의 중계를 위한 네트워크 노드 추가, 프로토콜 정의, MTC 디바이스 주소 및 식별자 정의에 의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IETF예요. IETF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인데요. 인터넷의 운영, 관리, 개발에 대한 협의하고 프로토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서는 IP 버전 6 기반의 저전력 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을 6LOW 로펜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6로펜의 상위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COAP 앞에서 배웠죠. 콘텐츠에서 콘텐츠 쪽 기술에 대한 표준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SPP 이서테스3 프로젝트를 결성해서 IoT, M2M 전반적인 프로토콜, 아키텍처 구조 등의 표준 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로펜은 IEEE 802.15.4, 블루투스 G웨이브, NFC 기반의 무선 기술 고려한 IP 버전 6에 대한 표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COAP는 표준화 인용은 전송 계층으로 UDP를 고려하고 있죠. 아까 말했었지. 3위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디바이스 간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이벤트에 대한 전송 방법을 레스풀 방식으로 프로토콜 설계한 OS 7 레벨이 있었던 6로펜의 기술 범위예요. 피지컬과 데이터 링크, 맥에서 하는 걸 쓰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하는 보통 네트워크 레이어 쪽에서는 6로펜 워킹그룹이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 IP 버전 6나 트랜스포트 레이어 쪽에서는 그래서 맥의 어댑터스 레이어 이쪽이 이제 3로펜 워킹그룹이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러니까 IP 쪽이고 TCP, UDP 이쪽에는 IETF에서 이제 정의한다. 표준화 기구에 대한 매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OS 7 레이어랑 매핑해서. 기타 국제 표준 단체요. ISO, IC, JTC1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 위원회와 정보기기에 대한 국제 표준화 위원회 ICTC를 통합해서 공동기술위원회를 설립했고요. ISO, IC, JTC1은 세부 인터넷 특별 워킹그룹을 2010에 설립했습니다. 표준 제3위 현황이에요. SWG5는 사물 인터넷을 사람 인터넷이 정보 자원이 서로 지능형 서비스 연결되어 실세계 및 가상세계의 정보를 처리하고 그에 따라 반응이 가능한 기반 구조를 정의하고 있고요. 2014년 사물 인터넷 표준에서 워킹그룹 WG on IoT를 설립하고 SWG5에 진행된 사물 인터넷 참조 구조를 표준 개발을 담당합니다. ITU-T입니다. 그래서 국제통신연합부문의 하나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래전에 설립했죠. 2011년도부터 JC 및 IoT GS를 구성해서 탐 인터넷 관련 표준화 활동의 조율 및 표준화 데이터 작성 및 표준화 계획 수립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탐 인터넷 표준이 Y2060에서 사물 인터넷 ICT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 및 가상의 사물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정의하고요. 운영 서비스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4개의 계층과 각 계층에 적용되는 관리 및 보안 기능으로 구성된 인터넷 3종 모델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가 있고 운영 서비스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디바이스 4개 계층이 있다. 트레이드 그룹 구글이 주도하는 부분에서 이쪽에 대한 프로토콜 지원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영역이에요. 프로토콜 스택이 있고 스탠다드 오리엔티드 오르게이션이 있으면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있죠. 이게 OS 7 레이어 같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7 레이어에서 각각 하는 스탠다드가 링크 레이어에는 3GPP MTC 802.25.4, 네트워크 레이어에는 6로펜, 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여기 UDP가 있죠. Security DLTS, TLS, 어플리케이션은 HTTP, COAP, 서비스 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은 1N2M, IEEE P2413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OCF가 있죠.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조직입니다. IEEE 3GPP가 있죠. 링크 레이어 쪽에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IETF,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부터는 1N2M, BBF, IEEE가 있습니다.